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쩐지 몸이 천근만근이라거나 계단 몇 칸을 오르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거나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부디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며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고 그 젊은이들이 어느새 노인이 되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나 자신의 몸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겪은 사람이라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곁에서 지켜본 수많은 인생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놀랍고도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이라는 나이는 그저 달력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거대한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75을 맞이해도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넘어가시고 또 어떤 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무너지십니다. 어제까지 뒷산을 걷더니 오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현관문을 나서기조차 두려워하십니다. 평생 또렷하시던 분이 40년 지기 친구의 이름 하나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을 끙끙대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75이라는 나이를 두고 몸의 붕괴선이라 부릅니다. 처음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붕괴라니, 무너진다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한 세기를 살아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한 목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약해지는지를 알면 어디를 지키면 되는지도 알게 되니까요. 어둠이 무서운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 등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우리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예순 무렵부터 이미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도 느려서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75에 이르면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변화들이 마치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겉으로 드러납니다. 오래된 둑에 가느다란 금이 조금씩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도록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65에서 74살 사이보다 75을 넘긴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75이라는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곡선이 가파르게 꺾여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자료 또한 이 시기에 우리 몸에서 세 가지 큰 변화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근육이요. 둘째는 심장과 폐요. 셋째는 뇌입니다. 이 셋이 따로따로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그토록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말입니다. 저 역시 그 선을 넘던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평생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늘 하던 대로 의자에서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자괴감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개 그렇습니다. 아픈 것보다 흐트러진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숨을 것인가 아니면 담담히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심히 넘겨버립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제 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경고입니다. 둑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 지금 손을 보아라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분과 무시하는 분의 10년 뒤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릴 수 없듯 세월의 흐름 그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거창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후 10년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세기를 살아내며 제 몸으로 그리고 제가 사랑한 수많은 이들의 삶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천천히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75에 무너지는 세 개의 기둥, 곧 근육과 심폐와 뇌를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물과 약과 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닥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75 이후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알아채신 분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100년의 세월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햇살처럼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둥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5에 무너지는 첫 번째 기둥, 바로 근육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냐며 손사래를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 세기를 살아오며 이 생각이야말로 노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75 이후 우리의 생존과 존엄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 사이에 우리 몸의 근육은 평균 30%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내 몸의 근육 3분의 1이 소리 없이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60 무렵의 근육 감소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의학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를 근감소증, 곧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그저 늙으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기던 것을 이제는 어엿한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그저 살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창고이자 공장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혈당을 끌어다 저장하는 창고 노릇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더 잘 오릅니다.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면역과 회복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 의소에 이르기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곧 노화의 시작이라 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 말이 한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다가옵니다.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나도 모르게 어구구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자꾸만 난간을 붙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아주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립니다. 그러다 한번 넘어지면 75 이후의 낙상은 결코 단순한 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오랜 시간 자리에 누워 지내야 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도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1년 안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혀라는 이야기를 잠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무너져 거동이 힘들어지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그 손은 대개 우리 자식들의 손입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한번 돌볼 겨를 없이 사셨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가르친 한 제자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내 한 몸
건강하자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그 평범한 행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핵심이고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만 더 챙기면 됩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시지만 75 이후의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창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고기를 씻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고 우유 한 잔이나 작은 요구르트 하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근육을 새로 짓는 공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공사를 시작하는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똑같이 고기 한 점을 먹어도 젊을 때는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75 이후에는 그 반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비로소 공사가 시작됩니다. 조금씩 찔끔찔끔 드시면 신호가 약해서 공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적게 드시면서 근육이 더 빨리 빠지는 숨은 이유입니다.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의자에서 천천히 10번만 앉았다 일어서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의 큰 근육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여기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단백질을 드신 뒤 30분 안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곁에서 오래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 사시던 윤재호 어르신은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은 초반까지만 해도 정장 차림에 꿋꿋한 자세로 동네에서 멋쟁이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75을 넘기면서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둘 다 주저앉을 뻔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손주 하나 못 안아주는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싶어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시던 분이라 남들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드셨다지요. 그러던 차에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근력교실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처음엔 사내 대장부가 무슨 체조교실이냐 싶어 망설이셨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라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그리고 끼니마다 단백질 꼭 챙기기. 은행원 출신답게 어르신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게 되셨고, 6달이 지나자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어르신은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75에 무너지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 나는 지금쯤 누워 있었을 거다. 포기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윤재호 어르신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페트병 뚜껑을 딸 때 예전보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손주가 내미는 손을 꽉 잡아주기가 어려우십니까? 의학에서는 이 손아귀 힘을 악력이라 부르는데,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 악력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 근육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합니다. 손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온몸의 근육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너스로 부드러운 공이나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녁 윤재호 어르신처럼 달력에 첫 동그라미 하나를 쳐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본3.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심장과 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숨을 쉬고 피가 도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두 일꾼이 바로 심장과 폐인데, 이 두 일꾼이 75을 넘기면서 눈에 띄게 지칩니다. 심장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펌프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온 이 부지런한 일꾼에게 우리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계단 몇 칸이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다거나, 손주를 잠깐 안아 올렸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다거나, 평지를 걷는데도 옆 사람보다 자꾸 뒤처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바로 심장과 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숨이 차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아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를 먹고 사는데 그 산소 배달이 늦어지는 셈이니까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집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힘이 좋을 때는 집 안 구석구석 따뜻한 물이 잘 돕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낡으면 가장 먼 방, 가장 끝에 있는 방부터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손끝과 발끝, 그리고 뇌입니다. 그래서 심폐가 약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통째로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따뜻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도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에서도 하루 15분의 가벼운 걷기가 심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분이 길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몰아치는 것을 싫어하고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나누어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늘 15분, 내일 15분,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1년 뒤에는 옆집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정정한 분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일찍이 한 번의 큰 도약을 꿈꾸기보다 끊임없이 작은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수양이라 하셨는데 몸을 돌보는 일에도 이 말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군산에서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신 오금자 어르신은 한동안 숨이 차서 좌판까지 걷는 것조차 버거우셨다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시장 골목을 천천히 2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드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좌판까지 거뜬히 걸으시게 됐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우리 심장과 폐를 살립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깊은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히 앉아 코로 천천히 5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6을 세며 입으로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10번만 반복해도 가슴이 한결 트이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이런 느린 호흡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이 본래 지닌 힘을 깨우는 것이 때로는 더 든든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 작은 호흡 하나가 우리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자, 이제 3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75을 넘기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친구 이름이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까먹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말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까봐 점점 집 안으로만 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전혀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며 이것을 곧바로 치매와 연결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을 깜빡하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단어 하나 안 떠오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뇌를 더 빨리 위축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발상을 바꾸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깜빡거림은 우리 뇌가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운동을 하자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안 떠오르면 끙끙대지 마시고 이제 뇌가 운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십시오. 우리 뇌도 결국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굳습니다. 그런데 75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은퇴를 하셨으니 머리 쓸 일이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대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어드니 새로운 자극을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뇌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일을 안 하는 뇌는 빠르게 녹슬어 갑니다. 그러니 뇌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는 생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뇌를 젊게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뇌 건강에는 3가지가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자극, 둘째는 사람과의 교류, 셋째는 적당한 몸의 움직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3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면 걷게 되니 몸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 자극이 되고 사람과의 교류까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5 이후에는 그저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의 3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집에만 계시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천안에서 평생 한복을 지으신 한정숙 어르신은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으로 매일 짧은 글을 한 줄씩 적으십니다. 처음엔 자판 누르는 것도 더디셨지만 이제는 옛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으십니다. 그 작은 습관 덕에 깜빡하는 일이 부쩍 줄었다고 하십니다. 요리, 텃밭 가꾸기, 글씨 쓰기처럼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도 뇌를 깨웁니다. 손은 바깥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을 만큼 손을 쓰는 일은 곧 뇌를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100년의 세월에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흔히 나이를 꼽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를 종합하면 깊은 외로움 속에 사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를 살며 곁에 있던 벗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나니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무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긴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평생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진실은 책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약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통화 한 번이 우리 뇌를 깨우고 우리 마음을 데우고 어쩌면 우리의 수명까지 늘려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리운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75세 무너지는 새 기둥, 곧 근육과 심폐와 뇌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절반은 오신 겁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새 기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바로 물과 약과 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걷고 단백질을 챙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는데 정작 뇌는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 이후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탈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며 어지럼증과 변비, 심하면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 피도 결국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탈수는 혈관이 막히는 사고, 곧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몇 시간씩 물을 못 마시니 새벽 무렵에 피가 가장 끈적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데에는 이런 까닭도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물 한 잔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계에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드시기 전 한 잔, 저녁 드시기 전 한 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에 필요한 물을 거의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굳어있던 장을 깨워줍니다. 다만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양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래야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채우면서도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색을 보시면 됩니다. 맑은 노란빛이면 충분한 것이고 진한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바닥 약 관리입니다. 75을 넘기면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거기에 무릎약, 잠을 못 자서 받은 약까지 어느새 약봉지가 한 움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약이 너무 많으면 서로 부딪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약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약 관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깜빡 잊으실까 걱정되시면 요일과 시간이 나뉜 약통을 하나 장만하십시오. 일주일치를 미리 담아두면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석 달에 한 번은 드시는 모든 약을 봉지째 모아 병원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의료진에게 보여드리며 여쭤보십시오. 이 중에 겹치는 약은 없는지, 이제는 줄여도 되는 약은 없는지, 여기에 보너스로 약을 드신 뒤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짧게 적어 두십시오. 어지럽다, 속이 더부룩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작은 메모 하나가 의료진에게는 어떤 검사보다 귀한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약과 관련해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끊는 일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한동안 드시다 보면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슬그머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된 것이지 병이 나아서 정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을 줄이거나 끊는 일은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약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처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을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이 원칙만 지키시면 약은 든든한 우리 편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닥, 잠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청소를 하고 우리 몸이 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라고 하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얕은 잠만 자다 보니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그리고 우울감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잠을 30분 안으로 줄이십시오.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도둑맞습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을 끄십시오. 그 화면 빛이 우리 뇌를 깨워 잠을 쫓아냅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잔잔한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쓰십시오.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한참을 뒤척이면 우리 몸은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은 평생 약국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뒤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약사 출신이라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셨기에 약에 손대지 않고 버티시느라 더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건강 강좌에서 배운 대로 생활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어도 아침 7시에 반드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셨고, 낮잠은 점심 후 딱 20분만,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2, 3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 하면 더 안 온다. 그냥 낮을 잘 보내면 밤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물과 약과 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앞서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만큼 해롭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75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하십시오. 길게 통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 짧은 안부 한마디가 끊어질 뻔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줍니다. 둘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거기서 꼭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셋째, 함께 밥을 드십시오. 혼자 먹는 밥은 입맛도 없고 영양도 부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관계에 관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모임에서의 돈 문제입니다. 혹시 모임에 나가면 늘 먼저 지갑을 꺼내시는 분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매번 먼저 밥값을 내십니다. 처음엔 다들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받으면 갚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번 먼저 내버리면 받는 사람은 갚을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마음보다 미안하다는 마음,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쌓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 발걸음을 끊게 됩니다. 우정은 본래 평등할 때 가장 깊어지는 법인데 한쪽으로 기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빚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진짜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모임에서는 각자 내거나 돌아가며 내십시오. 각자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나는 당신과 평등한 사이이고 싶다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정말 한턱 내고 싶으시다면 생일이나 회갑처럼 명분이 있는 특별한 날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입니다. 텃밭에서 기른 상추 한 봉지, 손수 담근 김치 한 통, 친구가 아플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것, 고민을 털어놓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비싼 밥 10번 사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정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싼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 말입니다. 안동에 사시던 정해철 어르신은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시다 정년을 맞으신 분입니다. 75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소문난 정정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현관을 나서다 어지럼증으로 주저앉으신 뒤로 바깥 나들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약봉지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40년 지기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자 혹시 내가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에 사람 만나는 일조차 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 위인 강만호 어르신을 마주쳤는데 그분은 여전히 얼굴에 생기가 도셨습니다. 비결을 묻자 강만호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75은 몸이 통째로 바뀌는 시기더라고. 그걸 인정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다더라. 나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20분 걷고 끼니마다 달걀 하나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 얼굴을 봐. 그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날 정해철 어르신은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끼니마다 달걀을 하나씩 더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잦아들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75은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결정적인 힘은 약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강만호 어르신이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육과 심폐와 뇌라는 세 기둥, 그리고 물과 약과 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닥, 거기에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약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온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을 아무리 잘 챙겨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75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75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무릎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이제 끝났다는 그 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 우리 몸도 거짓말처럼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은 더 빨리 따라서 포기합니다. 저는 이 진실을 한 세기 동안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똑같이
병을 얻고도 어떤 분은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지 하며 자리에 누우셨고, 어떤 분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며 다시 일어나 걸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만은 꼭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75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옛 그리스의 한 현자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 몸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20살의 몸과 50살의 몸과 75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몸에 집착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탓합니다. 바로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느려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느려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걷는 것이고, 한 번에 못하면 2번에 나누어 하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흐르는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세대에서 평생 철학을 가르치신 김형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 무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삶의 의미와 깊이를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저 역시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지만 대신 지혜를 얻습니다. 빠른 걸음을 잃지만 대신 천천히 보는 여유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늘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엔 내 한 몸 돌볼 겨를도 없이 그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걷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단백질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약은 감사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했던 햇살 한 줌, 맛있게 먹은 한 끼, 반가운 목소리로 통화한 친구.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헤아리다 보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픈 대투성이인데 무엇이 감사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아직 내 2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음에, 아직 자식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75 이후에는 의미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텃밭에 상추를 돌보는 일,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셨던 이어령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펜을 놓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남기려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참으로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벗들, 강단에서 가르친 제자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뼈에 사무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는 그 작은 습관, 그리고 아직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덕분이었습니다. 인생은 본래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드는 것이라고 옛 로마의 한 현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깊이입니다. 75이라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운다면 그 삶은 넘치도록 충만하고, 한창 때라도 하루를 허투루 흘려보낸다면 그 삶은 텅 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75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더 약해질까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두려워하던 일이 오히려 더 빨리 찾아옵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면 두려움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걸었나? 어제보다 계란 하나 더 챙겨 먹었나?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75 이후를 환하게 밝히는 가장 큰 등불입니다. 우리 두려움 대신 작은 한 걸음을 선택합시다. 이제 제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10가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15분씩 천천히 걸으십시오. 둘째,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가지씩 더 챙기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에 물을 5잔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나누어 드십시오. 넷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해보십시오. 다섯째, 약은 정해진 시간에 봉지째 모아 석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점검받으십시오. 여섯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일곱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십시오. 여덟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아홉째, 모임에서는 각자 내거나 돌아가며 내고 작은 정을 나누십시오. 열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며칠 못 가 지칩니다. 딱 한 가지만 골라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청주에 사시는 임순덕 어르신은 이른에 처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숨이 차서 힘드셨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만 늘려가셨고 1년이 지나자 30분을 걷게 되셨으며 2년이 지나자 동네 산책로를 매일 한 바퀴 도는 분이 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도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100배는 낫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70해가 넘는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 안에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견뎌낸 위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창문을 활짝 여시고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75이라는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갇히시고 어떤 분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다시 일어서십니다. 그 차이는 결코 돈이나 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아직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고 아직 따뜻한 밥 한 끼를 즐길 입맛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다시 시작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75을 끝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새 출발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햇살처럼 따뜻하고 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